저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Q&A 세션 바로 진행을 할게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Q&A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바로 그냥 질문 답변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파이 갑자도 윤성님 모셨고요. 그다음에 제이크랑 라이언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계속 올려주세요. 바로바로 답변합시다. 질문을 읽어주시고 답변해주세요. 왜냐면 이게 녹화가 되고 있어서. 네, 어쨌든 이게 결국 수시수압 vs 유니수압인 것 같은데, 혹시 대답해 주실 분 계신가요? 질문. 네. 이거 빼고, 이거는 아까 앞에서도 잠시 얘기를 했으니까, 네, 잠시 내려두고, 코리안 디파이 커뮤니티 포텐셜?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커뮤니티 포텐셜 왜 전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한국인은 근본부터 메타마크를 쓰지 못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끝까지 가봐야 되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약간 모르겠어요. 뭐 공인인증서도 그렇고 액티브 X도 그렇고 그 뭔가 좀 프로세스가 많은 거를 뭐 많은 사람들도 싫어하겠지만 극도로 싫어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되게 좋아하는 서비스들이 이제 네이버 페이 막 이런 거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 그 위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하는 걸 좋아하니까 뭐 거래소나 이런 거에서 충분히 중앙화된 형태로 디파이나 이런 거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면은 뭐 일드 파밍이나 이런 거는 중앙화된 형태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혼자 트랜잭션 보내면은 수수료가 엄청 비싸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한 10,000명 정도 묶어가지고 트랜잭션 보내고 이제 뭐 중앙화된 서비스로서 수수료를 탈중앙화된 서비스 이용하는 것보다 적게 받으면은 사용자들 입장에서 메리트도 있고 뭐 신뢰의 문제는 있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는 최근에 좀 많이 들었던 얘기가 어떻게 대충 지금 Y언에서 거의 달러로 치고되고 있는 Y커브에 대해서 Y커브 이자율이 한 80% 정도 되니까 어떻게 이 이자율이 나오는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디파이 지금 크립토에 있는 분 아니더라도 이런 질문을 좀 들었어서 사실 뭐 포텐셜이라고 하기엔 막 커뮤니티로 모인다기보다는 약간 좀 아직은 좀 사람 대 사람으로 지금 디파이를 바라보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드네요. 네. 다른 질문 한번 볼까요? 일드 파밍을 제외한 디파이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일드 파밍을 제외한 디파이의 장점.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약간 소액이라도 약간 어떠한 자산에 있어서 롱 포지션을 잡을 수 있고 숏 포지션을 잡을 수 있고 이런 거를 좀 해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아닐까요? 약간 어쨌든 KYC가 좀 필요 없고 어쨌든 현실에서 그거를 좀 하려면 그 KYC도 필요하고 내가 얼마만큼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도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없어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중앙화된 거래소를 제공한 그런 곳에서 제공하는 디파이는 조금, 네, 저한테는 좀 아쉽게 다가와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질문을 읽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질문에 이제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게 위로 올라오니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하나 더 하면은 AMM으로 오더북도 구현할 수 있나요? 유니스왑에서는 토큰 수합할 때 비율이랑 가격을 알아서 정해주던데요 라고 하셨는데 AMM으로 오더북 구현한 케이스가 일단 제로엑스에서 나온 마차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네, 토큰 수합할 때 비율을 어느 정도 제시는 해주지만 그게 뭐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곳으로 가도 되니까요. 사실 뭐 그런 식으로 좀 AMM 자체를 인터페이스를 다르게 해서 오더북처럼 쓰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또 그런 게 네, 네 당장은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긴 하네요.
근데 아까 제가 마차 뭐 써봤는데 그 토큰 페어 다 눌러봐도 다 유니스왑으로 다 연결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상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던데. 아, 근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AMM이 뭐 핵심적으로 어떤 걸 해주냐면요. 뭐 중화된 거래소 보통 거래 창 밑에 보면 뎁스 그래프라는 게 있잖아요. 그 뎁스 그래프를 이제 함수화 시켜갖고 그 자동적으로 이제 토큰이 이거면 이 정도까지 체결이 돼야 된다. 이거를 그냥 알고리즘화 시킨 걸 그냥 AMM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존하는 AMM 뭐 유니스왑이나 밸런서 같은 경우에는 그 뎁스 그래프를 알고리즘 그려주는 게 비교적 단순한 수준에 그쳐 있는데 그걸 좀 더 이제 복잡하게 뭐 사용자의 맞춤 설정에 따라서 이제 좀 더 복잡하게 그려줄 수만 있으면 AMM으로 오더북도 구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너스에서 나온 그 오프체인 거래들을 좀 연결해주는 그 거래소도, 네, 저는 충분히 괜찮아요. 메사였죠. 네, 메사에서 나온 것도 저는 충분히 오더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 하나 읽자면, 일드 파밍이 얼마나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혹시 뭐 답변하실 분? 네. 윤서님이 네, 저부터 하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Y언에서 주고 있는 이자 대부분이 다른 유명한 프로젝트에 있는 거버넌스 토큰을 채굴하고 이 거버넌스 토큰을 판매한 다음에 생기는 수익으로 지금 이자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새로 나오는 일드 파밍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토큰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이더리움과 같이 묶어서 유니스왑에 넣으면 우리가 이 토큰을 더 줄게라고 말하는 거라서 사실 이제 쓰레기를 이제 좋은 것과 묶어가지고 약간 어떻게 보면 가치를 좀 희석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짓이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좀, 이게 사기구나, 이런 사이클들이 다 사기구나라는 걸 인식을 하면은 좀 사라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당분간은 좀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가파다 설명 너무 명쾌하다라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질문 중에서 이자 농사가 해당 프로토콜에서 발생한 토큰 가격의 캐피털 게인에만 집중하게 되어 결국 지속 가능하지 않고 사업의 방식도 건전해 보이지 않는데요. 제가 지속 가능한 방식을 설계해야 했는데 어떻게 해야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그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드 파밍이 영구적으로 그러니까 지속될 수 있으려면 일단 토큰이 계속 찍혀 나오는 거를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토큰이 계속 찍혀 나오고 있고 이제 그 토큰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무너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첫 번째가 찍혀 나오는 것만큼의 토큰을 이제 서큘레이션에서 제한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찍혀 나오는 것만큼의 뭐 레베뉴나 아니면 그만한 인센티브가 그에 비례해서 증가해야 되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요. 근데 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지속 가능하지 않은 모델이긴 하고요. 그 프로토콜이 무한정으로 계속 그 자라나야지만 이제 지속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전자와 같이 이제 뭐 토큰의 수가 감소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그냥 쉐어 모델처럼 뭐 토큰 홀더한테 무한정으로 퍼포먼스 주는 것은 그렇게 건전하지 못한 모델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유 없이 아무런 컨트리뷰션을 하지 않았는데 그 프로토콜에 아무런 컨트리뷰션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수익을 받아가는 것은 그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냥 사람을 채용했는데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냥 돈을 주는 거랑 그냥 비슷한 거잖아요. 뭐 프로토콜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구조인 거죠. 지속이 안 되죠. 그래서 결국 그 토큰을 갖고 있더라도 이제 포지티브한 컨트리뷰션을 해야 되고 또는 이제 컨트리뷰션을 하거나 뭐 토큰을 사는데도 이제 손실을 볼 수 있을 만한 메커니즘이 좀 더 도입이 돼야 된다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도 마디를 하나 더 붙이자면은, 사실 이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은 이미 처음부터 다 나와 있고, 이거를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사용자들이 그거를 다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약간 이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냐, 저는 그 케이님이 질문하신 질문 중에 하나인 디파이 프로젝트에서 기술적 한계를 띈 것 같은 사례가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발표한 내용 중에 그 렌 같은 경우에는 이제 MPC를 활용해가지고 이더리움과 그 비트코인 간의 브릿지를 연결해 주는데, 이제 과거에 웹트 BT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스터디에 의존해가지고 이제 뭐 물론 신뢰가 있는 bit고라는 커스터디를 활용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제 트러스트라는, 그러니까 신뢰의 문제보다는 좀 탈중화된 방법으로 브릿지를 연결해줘서 자산 간의 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만큼 디파이에 의미 있는 역할을 제공해주는 프로젝트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렌 같은 경우에도 좀 자세히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아직 코드나 이런 것들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그에 따라서 저는 뭐 그 TBTC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BTC를 과담보 형태로 저장함에 따라서 이제 이더리움 TBTC라는 ERC20 형태의 비트코인을 발행하는 프로젝트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되게 인상적이라고 생각하고, 뭐 더불어서 이제 뭐 제가 직원으로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이제 앵커 같은 경우에는 어 다른 여러 POS에서 나오는 이제 스테이킹 일들을 끌어옴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인터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디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IBC 같은 기술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텐더민트 체인, 뭐 처음엔 텐더민트 체인끼리 통신이 가능하겠지만 이런 텐더민트 체인끼리의 뭔가 금융 상품들을 만들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만약에 뭐 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이더리움과 코스모스 생태계 간의 트랜잭션이 가능함에 따라서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만들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디파이 자체가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산군을 그러니까 블록체인 생태계 내에서 다양한 자산군을 끌어올 수 있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기술들이 지금 현재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질문을 좀 읽어보면, 예를 들어 아버지께 일드 파밍을 소개해 드리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일까요?가 있는데요. 네. 돈을 조금 넣으면 이제 주식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 주식이 시간에 따라서 좀 더 많이 받게 된다. 네. 실제로 뭐 일드 파밍으로 얻은 토큰들이 다 거버넌스로 쓰이고 있는 측면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네.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는 언제 출시되나요? 11월 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네. 얘기합니다. 너무 선전하시는 거 아닌가요, 오늘 아주? 네네네. 그리고 디파이 서비스가 너무 많아요. 초보가 해보려면 어느 서비스부터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해보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메이커를 써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이커를 써보시는데 요즘에 좀 최저로 발행이 해야 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양이 좀 늘어서 적어도 $200 정도는 해보면 네,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이커. 어떤 디파이 프로젝트가 최고인지. 어떤 디파이? 이거는 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대답을 해도 되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유니스왑이 제일 좋습니다. 네. 말해야 되나요? 저는 커브 네. 커브 좋죠. 네. 최대 수혜자? 제이크 얘기해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회사에서 나온 게 제일 좋긴 하지만, 그런 거를 조금 좀 벗어나서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모르겠어요. 전 스시 수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디파이 글쎄 어려운 문제네요. 일단은 유망성은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앵커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일단 그거를 제외하고 설명을 하자면요.
그나마 Yearn Finance 아직은 뭐 그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 금융 상품들을 이제 뒤에서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그냥 은행 가면 그냥 한 번에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묶어가는 게 앞으로 좀 많이 대세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Yearn Finance랑 봅니다. 네. 만 USDT가 있다면? 종강님? 뭘 할 것이냐? 그런 아, 거 어디에 묻어 놓으시겠어요? 어디 네, 마구간에 넣을 것이냐? 네. 저 같으면은 커브 아니면 그 커브의 포크인 스월브에 넣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이유도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까요? 해주세요. 아, 해드릴까요? 네. 사실 커브 같은 게 이제 커브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 간의 스왑을 제공을 하는 AMM이거든요. AMM인데 이제 거기에 유난히 USDT가 그냥 이더리움상에 굉장히 많이 발행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USDT만 그 AMM 풀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실 USDT를 넣으면 이자를 가장 많이 얻기가 쉬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커브에 대한 거버넌스 토큰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이 끊이질 않네요. 계속 애드가 되네. 우리나라에서 디파이 서비스 규제 가능성과 시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서비스 규제 가능성. 사실 근데 한국 디파이가 사실 뭐 수면에서 뭐 드러났다고는 생각은 안 해서 어렵네요. 사실 뭔가 뉴스에라도 한번 어떤 프로젝트가 좋다더라 이런 거였으면은 한번 얘기라도 해볼 것 같은데 아니면 무슨 대형 그 사고가 터진다거나 하면은 바로 뭔가 소집이 돼가지고 뭔가 나오겠죠. 그렇겠죠. 정부 기관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시는 분은 그 손을 들어주시면은 이제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죠. 저희는 모릅니다. 네, 저희는 대답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입니다. 네, 디파이의 스마트 컨트랙트 버너빌리티가 가장 우려됩니다. 지난달에만 5분 만에 발생한 ERC20 디파이 토큰이 500개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어떤 토큰을 쓰는데도 약간 시간이 누적됨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약간 트러스트 리스라고는 하지만 신뢰라는 게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이를 계속 쓰면서 다이는 내가 언제든지 들고 있어도 뭐 해킹 당할 걱정 없고 뭐 달러 1달러 계속 유지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여태까지 잘 해온 게 있다 보니까 믿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최근에 나온 토큰들은 사실상 믿기 좀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자신들을 좀 믿어달라는 수단으로 오디 리포트를 좀 공개하는 면도 있는 것 같고,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뭐, 오디 처음에 잘 뿌리고 그 토큰을 구성하고 있는 에코시스템들 잘 구성해서 네, 유저들한테 좀 다가가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뭐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뭐 코드를 베끼는 거나 아니면 뭐 특정 프로젝트를 공격하려고 하는 뭐 스시수학 같은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거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디파이의 주 고객은 사람보다는 이제 자본이라고 보이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게 좀 성숙화되면서 다시 엔드 유저로 이제 고객이 넘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서도 뭐 페이스북 아무리 많이 개선해서 새로 내놓더라도 사람들이 안 오는 이유가 그냥 네트워크 효과랑 이제 페이스북에 연관되어 있는 비즈니스 규모가 많이 있는데 디파이도 이제 엔드 유저랑 많이 커넥션을 만들어 놓으면 결국에는 비슷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저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최근에 트론에서 이더리움에 있는 프로젝트를 많이 포크해서 들고 갔는데, 사실 그 중에 포크에 간 게
포크 해간 거 중 하나가 신세틱스가 하나 있는데, 사실 이제 이더리움 상에서도 이제 신세틱스가 계속 업데이트가 많이 됐었는데, 트론에서는 딱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누가 얼마나 이 프로젝트에 좀 열심히 기여를 하고 있는가? 약간 이런 것도 프로젝트로 나타날 수 있는 측면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유지 보수가 안 되는 모습을 보이면 유저들은 떠나갈 거라서 저는 뭐 자연적으로 도태될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수시 수업을 되게 인상적이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대시보드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그 세럼의 그 뭐냐 FTX 대표 그 SBF가 엄청 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미는 기반에서 일단 한번 봤을 때는 저는 되게 인상적으로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셰프 노미가 스시 수업 토큰들을 다 팔므로써 결국에는 이 분배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 노미 셰프의 권한 밖을 벗어나게 되고 뭐 유기적이든 유기적이지 않든 어쨌든 중앙화된 어떤 한 개인이 그 스시 수업의 결국에 거버넌스나 앞으로 프로토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없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이후로부터는 저는 되게 인상적인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 스시 수업이 유니 수업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하던 것처럼 이제 뭐 네트워크 이펙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근데 솔직히 네트워크 이펙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묶여있는 TVL을 더 많이 가져가는 쪽은 스시 수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솔직히 좀 두고 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뭐 유니수업을 만든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근데 수시수업이 되게 인상적이게 보이는 이유는 그 결국에 좀 더 분산화된 어떤 거버넌스를 통해서 프로토콜의 미래가 조금은 재밌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마이그레이션도 되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네. 다솜님 음료는 협찬인가요? 이거 답 좀 해주세요. 네. 아니, 내 돈 내산이에요. 이거 캐나다 메이플 음료. 혹시 뒷광고 아니죠? 뒷광고. 아니에요. 내 돈 내산입니다. 그 검은 화면에 죄송합니다 하나 띄우시면 될 것 같아요. 내 돈 내산이에요. 이거 맨 위에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많다 보니 로우님 거 답변하는. 네네네. 네. 발표자분들 어디에 묻어 놓으시겠어요? 이것도 아까 전에 했고. 네. 디파이 하면서 제일 유의해야 할 부분은 뭘까요? 정원한 끼올 논스님. 사실 저희도 막 되게 일반적인 주식 시장에서 그 투자할 회사를 고를 때 사실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얻잖아요.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디가 좋다더라 이렇게 해서 넣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사실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만 하는 게 진실되지는 않을 수 있다 보니, 이제 그 사람들이 배포한 토큰이나 이제 코드를 좀 확인을 하는 게 디파이에선 당장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코드를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엔 윤성님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실제로도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네. 아마 그런 식으로 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좀 더 봐달라라는 식으로 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쵸. 저는 아니고요.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좀 맡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이크님, 다음 질문. 현재 디파이 네. 네. 현재 디파이 선택인 제이크님 설명대로 뱅킹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여기서 나아가서 자본 시장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기인대 자산 조달, 각종 자산에 대한 투자, 파생 상품 발행과 투자 등등. 근데 좀 이건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근데 네, 좀 생각해볼게요. 다른 사람들 먼저 해주세요. 그래서 업비트 원화 상장은 이거는 지웁시다. 이거는 네. 이거는 지웁시다. 오케이.
디파이에 대한 우려 중 하나가 과거 LTCM이나 서프라임 모기지 때 CDO, CDS 같은 크라이시스가 크립토에서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일드 파밍이랑 디파이는 좀 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디파이 모든 게 다 트렌치 같은 뭔가 CDO, CDS 같은 게 구성되는 건 아니었고 특히나 일드 파밍 쪽이 좀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제로 밸류 토큰을 좀 뿌리면서 이거를 이제 다이나 이더리움과 묶어서 유니스왑에 리스팅을 하면은 우리 토큰을 더 주겠다라고 홍보를 하는 식이고 사실상 이제 초기에는 토큰 디스트리뷰션이 많이 안 됐을 거기 때문에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처음에 등록하는 사람도 높게 등록하고 그냥 가격을 좀 많이 쳐주길 원하는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런 일드 파밍 쪽만 좀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 자본을 자꾸 없는 자본, 기존,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 나와 있는 아베, 메이커다오 뭐 이런 애들이 없는 자본을 가지고 어, 뭐 돈을 빌려주고 하는 게 아닌 거다 보니까 아직 이쪽 부분에서는 좀 안전한 것 같다는 생각은 좀 있어요. 네, 뭐 여기 이어가지고 아까 질문 주신 거에 답을 하자면은 뭐 자본 조달 같은 경우에는 디파이로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옛날에 이제 그로파이라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파이에서 나오는 일드 같은 거를 가지고 미리 투자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돈을 넣었을 때 그 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의 형태로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는데 아까 뭐 방금 윤성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금 현재의 디파이 자체가 결국에는 리워드를 주는 방식이 실질적으로 빌리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이 리워드를 주는 형태가 되고 어, 토큰을 그냥 마음대로 찍어낼 수가 없는 구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찍어내서 줬을 때 의미가 있는 토큰을 주는 금융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앵커 같은 걸 보면은 앵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 리워드를 레버리지 하는데 그 블록 리워드를 레버리지 하는 과정이 실질적으로 그 POS에서 원천적으로 나오는 이자 수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쪽이 많이 발전되다 보면은 되게 다양한 금융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조금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요. 그 기존 금융에서는 이제 뭐 그러니까 뭐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설명하자면요. 뭐 대출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일어나는 방식이 대출이 일어나서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진 않는데 이제 달러의 공급이 증가를 해서 이제 전체 서플라이 곱하기 가격 따지면 이렇게 증가하면서 버블이 생겼다가 한 번에 꺼지는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크립토에서는 이제 담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 공급이 마음대로 증가를 못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공급이 마음대로 증가 못하는 것 대신 그 디맨드가 이제 가격에 반영돼서 레버리지된 가격이 표기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하여간 뭐 버블이 생기는 거는 동일한 것 같고 딱히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현재 디파이가 이더리움 위주인데 코스모스 생태계 위해서 프로덕트를 만들 때 장점이 무엇일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뭐 이거는 사실 코스모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인터 블록체인 커뮤니케이션즈라고 크로스 체인, 그러니까 블록체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뭐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업이 가능해야 되는데 뭐 이더리움 같은 데를 보게 되면 뭐 동일한 플랫폼상에 있고 동일한 플랫폼상에서 동일한 기능들이 다 제공되어 있고 동일한 일들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블록체인 A는 뭐 스테이블 코인에 되게 최적화해 있고 블록체인 B는 이제 랜딩 마켓에 되게 최적화해 있는, 이렇게 블록체인마다 최적화를 시킬 수 있는 게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분업화가 가능해질 거고 전반적으로는 생각했을 때는 블록체인 에코시스템이 더 이제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케이크 잘 컸어요. 다음 질문.
디파이 토큰 가격은 어떻게 가격이 측정되나요? 예를 들어, 이더랑 시이트는 둘 다 이더리움 코인인데 지금은 시이트가 훨씬 비쌉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원래 시이트가 그 수수료가 이제 컴파운드 토큰인 거죠. 이더리움을 컴파운드에 넣으면 시이스를 이제 유저한테 주는 방식인데, 이제 시이스 자체는 원래 1이더는 50개의 시이스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컴파운드 상에 이제 이더에 대한 이자율이 계속 쌓이면 이제 시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같은 이더를 넣더라도 이제 컴파운드에 넣더라도 이제 컴파운드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시이더에 대한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 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시스 뭐 유저의 이거는 어쨌든 간에 이제 컴파운드로부터 이자를 더 얻고 싶어 하는 사용자들 경우에는 그냥 컴파운드를 통해서 시더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유니스왑에 올라가 있는 시더를 그냥 교환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재 이더리움 가격에 맞춰질 거는 같은데 지금은 당장 디맨드가 높아서 비싼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와이언이 보험 내놨던데 그건 어떤 메커니즘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보험이라고 하는 게 지금 대표적으로 두 가지 프로토콜이 있죠. 넥서스랑 오핀이 있는데요. 오핀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대한 보험이었던 것 같고, 넥서스 같은 경우는 프로토콜에 대한 보험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넥서스를 제가 좀 더 본 다음에, 다음에도 오시면 그때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 컨트랙트는 독립적으로 돌아가고 블록체인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어서 리스크가 없어 보이는데 디파이 서비스의 스마트 컨트랙트 리스크라면 어떤 리스크를 말하는 것인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블록체인에서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한테 예를 들면 뭐 어떤 스테이킹 할 수 있는 컨트랙트에 사람들이 스테이킹을 막 하더라도 여기에 따라서 이제 토큰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로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뭐 악의적으로 여기에 예치되어 있는 토큰들을 전부 다 어떤 특정 사람한테 빼도록 뭔가 설계가 되어 있다면 사실 그거는 이제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죠. 다만 확인을 늘 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가치가 있는 자산이 컨트랙트에 묶여 있는 거다 보니 컨트랙트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있는 거겠죠. 예, 제대로 보안 감사를 받지 않았다면 그럴 수 있는 건데, 네, 그런 리스크들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파이를 이용하실 때. 네. 마지막 질문. 네, Ethereum DeFi coin listing on Korean Exchange. 네.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제가 봤을 때는 코인원인 것 같습니다. 코인. 네. 오늘도 괜찮은 거 상장했더라고요. 사실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나마 코인원이 잘하시는 것 같지 않나? 네. 이제 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질문이 되게 많았었어요. 맞아요. 코인원 째고 이거 뭐지 완성. 아, 네. 오늘 정말 다 감사드리고요. 끝내기에 앞서서 혹시 뭐 네트워킹 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그 스타트 보팅 누를게요. 스타트 보팅 참여해 주시고요. 그러는 와중에 다음 주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의 경우에는 저희가 윤성님, 디파이 갓바더 윤성님이 일드 파밍이 디파이의 전부가 아니다. 약간 그런 주제로 엄청난 강연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브의 그 개발자가 와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또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Q&A까지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이 시리즈를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길 바래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어떻게 일드 파밍 그런
프로덕트들 중에서 좀 약간 레짓한 것만 저희가 골라서 튜토리얼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제공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이제 따라하시면 돼요. 한번 이제 심심할 때 한번 따라해 보시라. 이렇습니다. 오, 좋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이크님, 라이언님, 윤성님 감사하고요. 다니엘, 황 뒤에서 많이 준비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DSRV도 사랑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